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은행 정보보호부 김민준 대리입니다. 제가 악성 코드 진단이랑 이제 대응하는 업무를 지금 8년 넘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거치고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큐레터 제품을 도입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악성 코드 탐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악성 코드는 공격자들의 무기입니다. 공격자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무기이고요. 이제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커들이 이런 악성 코드 제작자로부터 이제 악성 코드를 제공을 받아서 이제 거기에서 추출된 정보를 서로 거래를 합니다. 공격자 그룹끼리. 그런 공격자 그룹이 요런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을 공격을 하는 이제 요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음, 그 감염된 어떤 전자기기들에서 이제 탈취된 어떤 정보들을 취합을 하게 되면 그 정보들의 연관관계가 보이게 되고요. 그런 정보들의 연관관계를 브로커들이 모아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각 이제 목적이 다른 공격 그룹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뭐 랩서스 같은 이제 해킹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배후의 어떤 러시아나 북한 해커 그룹들한테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요런 브로커의 역할을 해커 그룹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해커 그룹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사면 되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목표 지점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목표 지점에 있는 어떠한 가치를 노리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 가치로 접근하는 통로인 메일이나 어떤 파일의 유출입 경로를 통해서 머레어나 익스플로잇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주목받는 공격 그룹 랩서스는 어 최근 활동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기업들을 해킹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런 랩서스도 정보 유출형 악성 코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목표 지점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요 해커 그룹은 2021년 5월부터 다크웹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 본격적으로는 2021년 12월부터 브라질 보건부 해킹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을 해킹을 했고, 그 중에서는 언급된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나 애플, 삼성, LG, 옥타, 티모바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수많은 그룹들을 해킹을 했는데, 이 그룹이 활동하는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그룹은 이제 그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해커 그룹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기업들에서 어떤 유출된 임직원 정보나 소스 코드 정보 유출된 사실은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에서도 사이버 전쟁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미사일을 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나서 미사일을 쏘는 이런 순서를 보이게 되고요.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파괴형 악성 코드를 썼습니다. 이 파괴형 악성 코드는 파일 시스템을 읽어서 그 파일 시스템을 암호화시키는 어떤 그런 파괴 목적의 악성 코드고요. 그래서 해커 그룹들은 이렇게 악성 코드를 무기처럼 사용하면서 어떤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해커들이 노리는 가치는 뭐냐?
당연히 이제 뭐 경제적 가치랑 사회적 가치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러시아처럼 어떤 공격을 위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치들은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들이 점차 이제 영업 활동에 이제 이용이 되면서 이런 가치들을 높여지게 되는데, 가치의 상승은 공격자들의 공격에 대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면서 공격 경로도 더 다양해져서 사실상 지금 악성 코드 탐지 쪽에서 방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악성 코드 탐지 방식,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방식을 기존에 썼었는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적 검사,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를 통한 이제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한 검증과 그 다음에 동적 행위 검사, 이 두 가지 기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적 행위 검사는 FireEye 솔루션을 쓰면서 이제 이 두 기술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파일 이동 구간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악성 코드 탐지 방식의 한계점을 찾아내게 됐고요. 동적 행위 검사를 무력화하는 최근의 공격 기법이 발전되고 또 보편화되고 있어서 이 공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막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뭐 1번, 2번 같은 경우에 대용량 압축이나 압축 파일 수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중첩 압축,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 압축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기술로서는 좀 막기는 어렵고 보안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반해서 어떤 이제 악성 코드 내 사용자 행위 트리거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특정 OS나 특정 프로그램에 특화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동적 행위 분석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제 그 행위 분석 솔루션들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환경 안에서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진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탐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새로운 탐지 기술이 어떤 게 적용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테인트 기술이라고 해서 특정 프로그램에서 입력값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스 코드 레벨에서 진행이 되고, 요 i라는 변수가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 결과에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좀 이거를 좀 적용했으면 하는 기술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을 이제 봐왔는데, 사실 이 기술은 실제 환경에서는 조금 그 당시에는 좀 적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자원을 많이 잡아먹고요. 그 파일 하나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큐레터 솔루션을 보게 됐는데요. 그 시큐레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피 파일을 보다는 이제 넘피 파일을 위주로 이제 리버싱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 그 실행 파일은 워낙 그 실행 구조가 다양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넘피 파일만 이제 타겟할 경우에는, 넘피 파일 같은 경우에는 문서 파일이 결국에는 실행 파일이 아니고 어떤 word.exe, excel.exe의 인풋 파일이거든요. 이 인풋 파일이 이 실행 파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미 엑셀이나 워드 이것들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상대적으로는 쉽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에 이제 하던 패턴 검사랑 동적 행위 검사에 더해서 리버싱 검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고요. 패턴 검사에서는 알려진 악성 코드를 대응하고, 동적 행위 검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실행 파일, 그 다음에 리버싱 검사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non-fee 파일, 비실행 파일, 요거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용한 구간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메일 구간, 그 다음에 인터넷 PC, 저희 같은 경우에 망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터넷 PC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서 내부로 유입을 하거든요. 그쪽 구간에 이제 요 세 가지 기술을 다 적용해서 이제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PC 파일에서 인터넷 PC 구간에서 non-field 파일 말고도 실행 파일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기술을 다 섞어서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하나라도 악성으로 판별될 경우는 파일 반입이 불가하도록 이제 정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행위 분석이랑 리버싱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머레어나 익스플로잇을 찾아내는 의미. 그러니까 행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머레어를 찾고요. 그다음에 리버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잇을 찾는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공격자, 그 위협 소스라고 하고, 그 위협 소스가 사실은 어떤 위협 에이전트나 액터를 이용해서 내부의 어떤 자산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 자산에 어떤 공격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피드백해서 다시 또 공격을 하는 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공격한 결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치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했을 때 공격을 멈추게 되는데요. 요 과정에서 이 자산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공격했다. 이거는 익스플로잇이고요. 그 다음에 요 취약점은 악용 안 했는데 나는 어쨌든 요 자산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서 그냥 악의적인 행위만 하는 악성 코드만 투입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취약점을 굳이 노리지 않고 악성 코드를 넣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가지의 시큐레터 솔루션에서 탐지한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사례로 매크로가 삽입된 악성 코드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국산업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파일이 들어오게 되는데, 확장자가 VBS죠. 요거는 파일 확장자를 신경 쓰지 않는 임직원의 사람의 이제 특성을 이용한 이제 공격 사례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제 공격이에요. 그래서 시큐레타가 진단한 내용, 요거는 시큐레타에서 직접 뱉는 내용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악성 코드에서 매크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매크로의 내용은 저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이 난독화된 거를 풀어봤을 때, 요거는 제가 직접 했는데 요런 이제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요 아마 그 그림 파일이 이제 악성 코드일 거예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사용한 그 파괴형 악성 코드도 요 그림 파일이 중간에 떨어지게 되는 악성 코드고요. 그 다음의 사례로는 그 HW 익스플로잇 형태의 악성 코드예요. 요거는 국내를 타겟으로 활발하게 이제 활동 중이고요. 뭐 북한의 김숙희나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국내를 타겟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익스플로잇 형태의 악성 코드라서 행위 분석에서는 탐지하기 쉽지 않고요.
아까 앞에서 그 매크로 형태의 악성 코드는 사실 동적 행위 분석에서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동적 행위 분석에서는 탐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HWP 한글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FireEye라는 제품, 그러니까 동적 행위 검사 솔루션에 버추얼 머신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일이 열렸을 때 그 취약성이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요 아래 진단 내용 보시면 CV 코드가 있는데, 요 CV 코드를 완벽히 어떤 이제 작용이 일어났을 때만 행위 검사에서는 탐지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어쨌든 요 내용을 시큐레타에서 탐지를 하게 됐는데, 제목을 보시면 뭐 하나포레나에서 공급 계약서라는 제목의 HWP 파일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 파일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시큐레타에서는 이 파일을 열었더니 어떤 실행 파일을 떨구고요. 그 다음에 이 실행 파일 외에도 템프 파일을 떨궈서 실행을 한다. 이제 여기 호출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봐도 HWP exploit 악성 코드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엑셀 exploit 악성 코드 사례. 요거는 order.뭐 exe xls 요 이제 엑셀 형태의 exploit이고요. 마찬가지로 CV2018 해서 이제 CV 코드를 뱉어주게 되고, 시큐레타에서 진단된 내용을 보면 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컬럼과 로우, 이 변수가 내부로 어떻게 들어가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는지 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고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구간에서 악성 코드를 탐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메일 구간이 탐지하는데 제일 적합할까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익을 추구를 하고요.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으로 얻어진 어떤 이제 수익을 이제 매출로 이제 잡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W1, W2, W3라는 세 가지 업무가 있을 때 이 세 가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 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W1, W2, W3가 이제 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 때까지의 어떤 거치는 정보 자산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자산을 이용해야 이익이 나겠죠. 그 자산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됐을 때 그게 이익이 나는 거고, 비용과 이익의 차로 인해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비용을 줄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 비용에는 정보 자산을 유지하는 비용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보화가 계속되면서 이 정보 자산을 조금 이제 통합하고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초기에는 이제 개별로 W1, W2, W3가 다 각각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공통된 자산을 통해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일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문서, 뭐 자료반 출입, 뭐 AD나 SSO 이런 것도 어째 보면은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때 필요한 자산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 보안 관리 포인트 감소도 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줄어들고, 정보 처리 효율도 증가를 하는데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결국에는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ASM이라는 이제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는 어떤 접점을 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떤 DMZ 쪽 자산에 이제 접근을 해서 공격을 수행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DMZ 쪽 자산도 공격 성공을 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다음 자산, 그러니까 DMZ 쪽에서 접근 가능한 자산, 그것들을 노려서 또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되고, 이거를 쭉 이으면 어떤 공격 경로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경로를 추적해서 대응하자는 게 ASM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위협 행위 발생을 의미하는 악성 코드 탐지는 결국 방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경로를 타고 들어올 때 악성 코드들을 항상 투입하고 또 이제 사용하고 또 버리고 또 투입하고 사용하고 버리고 요거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보보호 위험관리랑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행사에 CIS 분이 나와서 이제 기업 정보보호 리스크는 이제 IT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 전체의 문제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 앞서 말씀드린 업무의 가치를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 전체가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악성 코드를 탐지를 했는데, 요거를 보고를 했는데 이게 그냥 보고서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SM 환경에서 탐지 대응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결국 공격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타고 자신이 원하는 가치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뭐 머레어를 투입하기도 하고 익스플로이트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내부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치 훼손의 어떤 위험이 최대 59점을 갖는다고 쳤을 때, 어떤 최초의 악성 코드가 들어왔을 때 그게 9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굳이 이거는 지금 대응 안 해도 돼. 그 다음 단계의 자산으로 들어와서 악성 코드를 투입했다. 그러면은 요거는 27점. 요거까지도 괜찮아. 그 다음 단계로 자산과 제일 가까운, 가치와 제일 가까운 자산에 악성 코드를 투입했다. 그러면 그 정도가 48점이라서 요건 대응해야 된다. 요 점수가 증가하게 되는 요인은 어떤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취약점, 익스플로이트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그에 따른 이제 리스크 점수인 거죠.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로는 모니터링을 하고 일정 점수 이상으로는 대응을 하자. 이제 요게 ASM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이제 악성 코드 대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줄여야 된다. 악성 코드 탐지도 그냥 탐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허점이나 어떤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된다, 또는 악성 코드를 탐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원인을 찾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도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여기 위험도는 요런 산식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악성 코드 탐지도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C레벨들한테 보고하는 환경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악성 코드 탐지 활동 역시 ESG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업무 효율화를 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고 소비자의 어떤 신뢰도를 향상하는 그런 요소로서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악성 코드 탐지가 과거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고 통계 관점으로만 존재한다면은 이제 영업 활동적으로 어떤 영향도를 미치는지 우리가
충분히 경영진에 어필을 하면 임직원들도 정보보호 활동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조직에서 좀 함께 보안을 대응해 나가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